안녕하세요.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에는 지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춥고 적막한 겨울밤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고구마를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지요. 자, 이리 가까이 오세요. 차갑게 언손과 마음을 녹이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따뜻하고도 신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검은 고를 타던 그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깊은 상월 마을에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팔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토록 외지고 험한 상골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유독 해가 짧고 밤이 길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산허리를 감고 돌아 내려오면 초가집 처마 끝에는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 마을 어귀. 낡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최씨 부인의 염색 공방 뒤편에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짐승을 가두거나 땔감을 쌓아두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거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옥분이 머무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옥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겪은 화만은 부모님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덜미에서 턱 끝까지 이어지는 붉고 흉측한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재수없는 없는 아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흉터와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혹은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지며 외로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소환이 다가오는 무렵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옥분은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얼어붙은 가을가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돌로 깨뜨리자 그 밑에서 시리도록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옥분은 거친 손을 그 물에 담그고 묵묵히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쩍쩍 갈라진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감각을 잃은 손가락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쉴 새 없이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탁탁하는 다듬이질 소리만이 새벽의 고요한 정적을 깨우며 공허하게 산골짜기로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옥분의 귀와 뺨은 칼날 같은 바람에 붉게 얼어붙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어 아직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것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들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연의 소리들을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대답하며 긴 새벽을 견뎌냈습니다. 최씨 부인의 집은 이 근방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높게 솟은 소슬대문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곳, 따뜻한 온돌방에는 최고급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최씨 부인은 그곳에서 세상 모르고 늦잠을 자곤 했습니다. 반면 옥분이 기거하는 헛가는 바람이 불면 벽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옥분의 삶은 그 차가운 헛간처럼 춥고 비참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주인이 먹다 남긴 쉰 밥덩어리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하시어 옥분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를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에 자연의 색을 입히는 염색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색채와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의 초록빛, 아침 이슬이 머금은 영롱한 투명함, 붉은 흙 속에 숨겨진 대지의 기운까지 그녀는 모든 자연의 숨결을 눈과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쓸모없는 잡초에 불과한 풀포기들도 옥분의 손을 거치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빛깔을 내는 귀한 염료로 다시 태어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옥분은 마당 한 구석에 걸린 큰 가마솥 앞에 앉아 쪽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헛간 주위를 가득 채워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옥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쪽물에 명주천을 조심스럽게 담갔다가 꺼내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염색은 기다림의 미학이자 정성의 결정체였습니다. 물의 온도, 바람의 세기, 그리고 담그는 시간의 찰나에 따라 색은 천차만별로 변했습니다. 옥분은 그 미세한 차이를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쪽빛은 단순히 파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맑은 가을 하늘의 색이자 깊이를 알 수 없는 동해 바다의 색이었습니다. 옥분은 단순히 천의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뼈에 사무친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을 그 푸른 빛깔 속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색은 단순한 염료가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침묵의 언어이자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거친 손마디마다 푸른 물이 들어 지워지지 않았지만 옥분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옥분이 마침내 가마솥에서 천을 건져 올리자 헛간 안이 순식간에 신비로운 푸른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비가 개고 난 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청명한 하늘색 같기도 하고 깊은 밤바다에 은은한 달빛이 스며든 색 같기도 했습니다. 천을 짜던 날실과 시실 사이사이에 오묘한 빛이 스며들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마치 살아서 숨쉬는 듯 일렁거렸습니다. 옥분은 젖은 천을 들어 올리며 벅찬 감동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상상하던 완벽한 색을 빚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색은 옥분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듯 따뜻하고도 서글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천을 짜서 널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천은 마치 파랑새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분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노동의 고단함도 추위도 잠시 잊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최 씨 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손을 휘저어 연기를 쫓던 최 씨 부인의 눈길이 빨랫줄에 널린 천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헛간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쪽빛 비단은 그녀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비단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것을 네가 만들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물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자신이 밤새 약초를 다리고 정성을 다해 물을 들였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옥분의 간절한 손짓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천을 거칠게 낚아채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옥분의 노력을 강탈하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호라, 제법 쓸만하구나. 내 이번에 관에 보낼 진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되었어. 최 씨 부인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옥분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천한 것이 이런 고귀한 색을 만들어냈다고 누가 믿겠느냐. 오히려 부정한 타다 남은 죄나 섞었다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주제 파악을. 최 씨 부인의 모욕적인 말은 옥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옥분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분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며칠 밤낮을 기도하며 지극정성으로 염색한 것이란 말이다. 알겠느냐? 만약 밖에서 헛소리를 하고 다녔다가는 그날로 내 혀를 정말로 쓸모없게 만들어줄 테다. 내 말이 허투루 들리느냐? 옥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에게 최 씨 부인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옥분의 끄덕임에 만족한 최 씨 부인은 다시 한번 천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형암 나으리께서도 흡족해 하시겠지. 내 솜씨라고 하면 포상도 두둑하게 받을 것이고. 그녀는 옥분이 밤새 흘린 피땀 어린 노력을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옥분은 그저 말하는 도구, 아니 말조차 못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서 장작이나 더 파오너라. 오늘 밤에 손님들이 오실 테니 군부를 넉넉히 지펴야 한다. 티끌 하나 묻지 않게 조심하고. 최 씨 부인은 옥분을 짐짝 취급하며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옥분은 거친 눈보라가 치는 마당으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신의 영혼이 담긴 비단이 주인의 탐욕스러운 손에 들려 안채로 사라지는 모습을 옥분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최 씨 부인의 흥분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옥분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은 무거운 도끼를 들고 뒷마당의 장작더미 앞에 섰습니다. 손은 이미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배는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찬물에 손을 담그고 불 앞에 앉아 있었기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러움이었습니다. 하늘은 왜 자신에게 목소리를 뺏어가고 흉측한 상처를 주었으며 재주마저 남에게 빼앗기게 하는 것일까요? 옥분은 젖먹던 힘을 다해 장작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하늘이 내린 신비한 비단을 만들어냈다고 말입니다. 형암은 그 비단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큰 상을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솜씨를 칭송하며 그녀를 치켜세웠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집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흥겨운 노랫가락이 밤새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등을 밝힌 기와집은 마치 별천지처럼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옥부는 차가운 헛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식은 죽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잔치 음식 찌꺼기조차 그녀에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무릎을 끌어안고 낡은 배틀과 말라비틀어진 약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만이 유일한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옥분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저 버려진 풀포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헛간안. 옥부는 작은 등잔불 아래서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푸른 쪽물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녀의 노고와 재능의 흔적이었습니다. 옥부는 손가락으로 차가운 바닥에 글씨를 쓰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색, 나의 마음. 하지만 그 글씨는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옥분의 소리 없는 울음소리를 대신해 주는 듯 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이 잉태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가까워 오듯 옥분의 고통도 이제 그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분의 길고도 외로운 겨울밤은 눈보라와 함께 깊어만 갔습니다. 옥분의 손끝에서 탄생한 쪽빛 비단이 최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웃음과 함께 안채로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부을 듯 위협적인 기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기와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암에게 바친 비단이 한양의 고위 관리 눈에 띄어 더 많은 양의 비단을 진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씨 부인은 이 기회에 큰 돈을 벌고 가문의 위세를 드높일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한 비단을 만들어낸 것은 자신이 아니라 헛간에 처박아둔 벙어리 옥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옥분에게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엄명을 내리고 밤낮 없이 비단을 짜고 염색하도록 닥달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내일 아침 한양으로 보낼 최상급 비단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고 최씨 부인이 아끼는 고양이 나비가 비단 위를 나른하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밖에서 떨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란 나비가 펄쩍 뛰어오르며 탁자 위에 놓여있던 검은 먹물 단지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겔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먹물이 공들여 만든 최고급 비단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백의 비단은 순식간에 검게 얼룩져 버렸고 최씨 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났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내일 당장 진상해야 할 비단이 못쓰게 되었으니 관아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죄 없는 고양이를 탓할 수도 자신의 부주의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 밖에서 서성이는 옥분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옥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네가 문 밖에서 부정타는 기운을 뿜어대니 멀쩡하던 고양이가 놀라서
비단을 망치지 않았느냐. 옥부는 영문도 모른 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내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잡아먹고 마을에 가뭄을 몰고 오더니 이제는 내 집안까지 말아먹으려 드는구나. 내가 너를 거두어 먹인 은혜도 모르고 원수로 갚다니. 부인은 잊지도 않은 죄를 옥분에게 뒤집어 씌우며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빌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고 힘없고 말 못하는 옥부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옥분을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옥분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눈보라치는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쾅하고 굳게 닫힌 대문 뒤로 옥분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쓰레기처럼 담장 너머로 던져졌습니다. 옥분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옥분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옥분은 망연자실하여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옥분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디에도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흉터를 보며 침을 뱉었고 번거리라는 이유로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차라리 산짐승에게 잡혀먹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맨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돌덩이처럼 굳어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옥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지겠지. 그녀는 눈 속에 파묻혀 죽음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때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옥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다 늙은 노파 하나가 눈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누더기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깜짝 놀라 노파를 껴안았습니다. 자신도 얼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겉옷을 벗어 노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노파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찐 감자 반쪽을 꺼냈습니다. 쫓겨나기 전 부엌에서 몰래 챙긴 그녀의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돌덩이처럼 차갑게 식었지만 지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잘게 부수어 노파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을 뜨세요. 옥분의 마음속 외침이 전해진 것일까요? 노파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어서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아놓은 듯 했습니다. 노파는 옥분이 덮어준 옷과 빈 감자 껍질을 보더니 앙상한 손을 들어 옥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옥분의 뺨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간 아이구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남을 먼저 생각하다니. 노파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몽환적이었습니다. 노파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옥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씨앗이다.
봄이 오면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심거라. 내 눈물과 정성으로 키우면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옥분이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가 한 차례 휘몰아치더니 노파의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눈 위에는 옥분의 겉옷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꿈을 꾼 것인가 싶어 주머니를 꽉 쥐어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에 딱딱한 씨앗의 감촉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체험도 잠시,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이 다시 옥분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겉옷을 다시 챙겨 입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옥분의 몸이 서서히 눈밭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작은 몸을 덮어주려는 듯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그 곁으로 갑니다. 옥분은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 덮인 상길 저편에서 투벅, 투벅 하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구의 사내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사는 사냥꾼 칠성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멧돼지 한 마리를 메고 한 손에는 낡은 조총을 든 그의 인상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성은 눈 속에 파묻힌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짐승의 사체인가 싶어 다가가 발로 툭 건드려 보던 그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런 젠장, 재수없게 시체를 칠성은 투덜거리며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 누구와도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그의 눈에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얼굴, 그리고 그 목덜미를 가로지르는 붉고 흉측한 화상 자국.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신의 모습이 눈 속에 쓰러진 여인의 상처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거칠게 혀를 찼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그는 멧돼지를 눈밭에 던져두고 옥분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불편했지만 걸음은 빠르고 힘찼습니다. 한참을 올라산 중턱 바위 틈에 교묘하게 숨겨진 오두막에 도착한 칠성은 옥분을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옥분은 여전히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칠성은 서투른 손길로 옥분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감싸준 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린 약초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마라, 죽지 마. 기왕 살려놨는데 죽으면 내가 헛고생한 게 되잖아. 칠성은 투박한 말투로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길에는 은근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밤새 옥분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험상궂은 외모와 달리 그의 눈빛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쯤 옥분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에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냐. 굵고 낮은 목소리에 옥분은 깜짝 놀라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칠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흉터가 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옥분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또다시 나쁜 사람에게 잡혀온 것일까? 옥분은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옥분의 겁먹은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치지 않으니까 그만 떨어. 산속에 쓰러져 있길래 주워왔을 뿐이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서 얼른 내려가라. 난 밥축 내는 식구는 딱 질색이니까. 칠성의 말투는 쌀쌀 맞았지만 그가 내민 것은 귀한 꿩고기를 넣고 끓인 죽이었습니다. 옥부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서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옥부는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굳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옥부는 다 먹은 그릇을 내려놓고 칠성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온몸으로 감사를 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됐다. 됐어. 다 먹었으면 이제 가봐라. 내 집은 좁아서 둘이 살 곳이 못 된다. 칠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의 눈보라를 바라보다가 다시 칠성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며 손짓으로 자신이 벙어리이고 갈 곳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칠성은 옥분의 흉터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거칠게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젠장, 겨울이라 상일도 험한데 쪼자내면 얼어 죽기 딱 좋겠군. 알았다. 알았어, 눈 녹을 때까지만이다. 그 대신 밥값은 해야 한다. 난 공짜 밥은 안 주니까. 그날부터 옥분과 칠성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칠성은 사냥을 하고 땔감을 구해왔고 옥분은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옥분의 손길이 닿자 칙칙하고 지저분하던 사냥꾼의 오두막은 몰라보게 정갈하고 아늑해졌습니다. 그녀는 산 주변에서 구한 마른 풀과 열매로 옷감을 염색하여 칠성의 해진 옷을 기워주었고 칠성이 잡아온 짐승의 가죽을 부드럽게 무두질해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신뢰와 정이 쌓여갔습니다. 칠성은 겉으로는 툭툭거리면서도 옥분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면 슬그머니 다가와 대신 들어주었고 밤이면 옥분이 춥지 않도록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었습니다. 옥분 역시 칠성의 다리가 아픈 날이면 약초를 캐다가 찜질을 해주었습니다. 밤마다 옥분은 노파가 준 씨앗을 꺼내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정말로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기적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 끝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그것이야말로 옥분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생활은 혹독했지만 오두막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칠성은 가끔 사냥을 나갔다 돌아오며 옥분에게 산짐승이나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옥분은 맑은 눈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이들의 평온한 일상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최 씨 부인이 옥분을 찾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의 심장은 다시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혹독했던 겨울바람이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세상을 꽁꽁 얼려버릴 듯 했던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순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칠성과 옥분이 함께 지내는 오두막 주변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은 겨우내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노파의 씨앗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뒤편,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고 저녁 노을이 가장 늦게 머무는 양지 바른 곳을 골라 정성스레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을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기한 일은 씨앗을 심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식물이라면 싹을 틔우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을 터인데 그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줄기는 옥처럼 푸르고 투명했으며 잎사귀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환하게 뜨던 날 밤, 마침내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꽃잎은 5장이었는데 각각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오방색을 띠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산신령님이 내린 꽃이 분명해. 옥분은 직감적으로 이 꽃이 자신에게 새로운 운명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꽃잎이 시들기 전에 조심스럽게 따서 염료를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칠성은 옥분을 위해 산에서 가장 깨끗한 약수를 떠왔고 옥분은 그 물에 꽃잎을 넣고 달였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오두막 주변은 순식간에 천상의 화원에 온 듯한 황홀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은 칠성이 칡넝쿨과 거친 삼배로 투박하게 짜놓은 천을 가져왔습니다. 본래라면 거칠고 누런 삼배였어야 할 천이 염료에 담가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염료물에서 천을 건져 올리자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거친 삼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구름을 자아 만든 듯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단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봄의 꽃밭 같기도 하고 가을의 단풍숲 같기도 하며 때로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5가지 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춤을 추는 듯한 그 천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신성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해. 아니, 시원한 건가? 그 천은 추울 때는 따뜻한 온기를, 더울 때는 서늘한 청량감을 주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옥분과 칠성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칠성의 투박한 손이 옥분의 작고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칠성은 옥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옥분아, 너는 정말 하늘이 내린 선녀야. 이 곰 같은 사냥꾼 놈이 복이 터졌지. 옥분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의 최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을 쫓아낸 뒤 그녀가 직접 염색하여 진상했던 비단들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운 빛깔을 띠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탁하게 바래고 급기야 역한 냄새까지 풍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고관 대작들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고 관아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최씨 부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비단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모든 것이 옥분이 저주를 걸고 나갔기 때문이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나무꾼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저 산 중턱에 사는 절름발이 사냥꾼 칠성이네 집을 아나 글쎄. 밤마다 그 집에서 무지개 같은 서광이 비친다지 뭔가. 나도 봤네. 그 집 처마에 걸린 빨래가 어찌나 곱던지. 내 눈이 멀 뻔했다니까. 꼭 선녀 옷 같더라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고 결국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빛나는 천을 만든 것이 옥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앙큼한 년이 내 기술을 훔쳐 달아나서 산속에서 딴 살림을 차렸구나. 최 씨 부인은 질투와 탐욕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집안의 건장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몽둥이를 챙겨라. 내 그 도둑년 놈들을 잡아다가 뼈를 추려 놓을 테다. 최 씨 부인은 가마를 타고 하인 10수명을 대동하여 위풍당당하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고 봄바람에 흔들리던 꽃들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평화롭던 칠성의 오두막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옥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갓 염색한 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새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고 숲속의 동물들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냥꾼인 칠성의 감각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옥분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낌새가 좋지 않다. 칠성이 다급하게 말하며 조총을 집어드는 순간 오두막 입구 쪽 숲이 시끄러워지더니 최 씨 부인과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에 널린 오색 찬란한 비단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이여, 저것 봐라. 저것이 바로 내 집에서 훔쳐간 비법으로 만든 비단이다. 당장 저것들을 포박하고 비단을 회수해라. 최 씨 부인은 옥분과 칠성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분은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지만 칠성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옥분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조총을 하늘로 향해 겨누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 총알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라. 산속을 호령하던 호랑이 사냥꾼의 기백에 하인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의 비겁함을 꾸짖으며 직접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어디서 감히 옥분 이년아.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자며 배운 기술로 만든 것이니 저것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집 노비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몸. 썩 이리 오지 못할까. 최 씨 부인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옥분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등 뒤에서 나와 최 씨 부인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옥분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 들고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색을 빚어내며 깨달은 이치와 칠성과의 사랑으로 단단해진 내면의 힘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깊은 눈빛에 압도된 최 씨 부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분은 손짓으로 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땀과 눈물입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의 항변이었지만 그 기세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칠성은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 씨 부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들었소? 이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니오. 하늘이 보고 땅이 아는데 어찌 벼락 무서운 줄 모르고
행패를 부린단 말이오. 관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면 내 기꺼이 응해줄 테니. 당장 돌아가시오. 칠성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와 옥분의 서슬 퍼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마당에 걸린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스러운 기운에 눌려 최 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지금 당장 힘으로 뺏으려다가는 큰 변을 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들이 관아의 힘을 모르는 모양인데 내 당장 형암 나으리께 고하여 내 놈들을 절도죄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빌어도 소용없을 줄 알아라. 최 씨 부인은 도끼에 찬 저주를 퍼부으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재촉하여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옥부는 그런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명 더 큰 권력을 등에 업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칠성은 옥분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이 비단을 지킬 것이다. 설령 임금님 앞이라도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옥분은 칠성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과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만든 이 오색찬란한 비단이 세상 밖으로 나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왔음을 말입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것엔 운명의 파도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산을 내려온 최 씨 부인은 분을 참지 못해 집안의 기물들을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신비한 비단을 차지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형암 나으리는 내 뇌물에 이미 눈이 먼 위인이시니 그까짓 상골 무지렁이들 쯤이야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최 씨 부인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어 거짓 탄원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분놀림에는 독사가 또아리를 트는 듯한 음습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곳곳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깔렸습니다. 방을 붙인다 비단을 훔쳐 달아난 흉악한 도둑 칠성과 옥분을 잡아들이라는 형암 나으리의 명이다.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옥분과 칠성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신들의 소중한 결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강한 법. 산신령이 선물한 씨앗은 아직 그 신비한 힘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깊으면 새벽이 머지않았다고 했던가요? 최 씨 부인의 모함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칠성의 오두막을 에워싸고 옥분과 칠성이 억울하게 포승줄에 묶이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외침이 메아리쳤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실 임금님은 최 씨 부인이 진상했던 비단이 금세 썩어버리고 악취를 풍기자 크게 놓아여 진상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어사를 파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이미 며칠 전부터 남루한 차림으로 위장하여 마을을 돌며 옥분의 억울한 사연과 최 씨 부인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형틀 앞에는 사색이 된 최 씨 부인과 당당하지만 긴장한 표정의 옥분과 칠성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형암은 어사의 솥을 퍼런 위세에 눌려 벌벌 떨며 자리에서 내려와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진상한 비단이 임금님의 용안을 어지럽히고 국고를 낭비하였으니 그 죄가 막중하다. 허나 네가 하늘이 내린 신비한 비단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증거를 보이거라. 최 씨 부인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급하게 준비한 화려하지만 조잡한 비단을 꺼내놓았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바로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오색 비단입니다. 저 천한 것들이 제 기술을 훔쳐 흉내를 냈을 뿐 원조는 바로 저입니다. 부인이 내놓은 비단은 겉보기엔 알록달록했으나 왠지 모르게 탁하고 칙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사는 아무 말 없이 칠성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칠성은 옥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등 뒤에 메고 있던 보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칠성이 보찜을 풀자 관아 마당에는 순식간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이 만든 오색 비단이 펼쳐지는 순간 마치 흐린 하늘이 개고 무지개가 뜬 듯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결코 눈을 찌르지 않았고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관아 안의 퀴퀴한 냄새를 단숨에 정화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홀린 듯 아이고 세상에 선녀의 옷이다. 선녀의 옷이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의 비단은 그 빛에 가려져 낡은 걸레 조각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옥분의 비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만지자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재주로 만든 물건이 아니다. 만드는 이의 맑은 영혼과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색이다. 어사는 감탄하며 뒤를 돌아 최 씨 부인을 호통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거짓으로 임금을 능멸하고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 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씨 부인은 아이고 억울합니다. 그것은 요술입니다. 저 벙어리 년이 요괴와 결탁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자. 전설에 따르면 신물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본다고 했다. 어사는 최 씨 부인에게 옥분의 비단을 만져보라고 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주저하며 비단에 손을 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오색 비단이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하며 썩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단이 탐욕스러운 부인의 기운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최 씨 부인이 손을 떼자 비단은 다시 원래의 색을 되찾지는 못하고 검게 그을린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옥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검게 변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비단을 적시자 기적처럼 검은 얼룩이 사라지고 다시금 눈부신 오방색 광채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비단이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고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 탐욕스러운 죄인을 당장 하옥하라. 그동안 착복한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죄를 엄히 물어 1000 리박 외딴섬으로 유배를 보내라.
어사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최 씨 부인을 끌고 갔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비단, 최 씨 부인의 처절한 절규가 멀어지며 마을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형암 역시 직무유기로 파직당하고 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필규정. 모든 일이 마침내 올바른 이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사는 옥분과 칠성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들의 훌륭한 솜씨와 고운 마음씨가 나라를 빛내고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임금님께 이 사실을 고하여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옥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칠성 역시 굵은 눈물을 훔치며 옥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벙어리라고, 흉터가 있다고, 절름발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뒤 임금님은 옥분에게 천하제일 침선장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막대한 상금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옥분과 칠성은 한양의 화려한 집도 벼슬도 마다하고 다시 자신들이 살던 상골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상금의 대부분을 털어 마을에 작은 염색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갈 데 없는 고아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모아 기술을 가르치고 함께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것입니다. 옥분의 손끝에서 탄생한 오색 비단은 마을의 특산품이 되어 가난했던 마을은 점차 활기가 넘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듬해 봄, 칠성과 옥분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옥분이 직접 만든 오색 화롯을 입은 신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옥분을 업고 꽃가루가 날리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만세네 색시만세를 외쳤습니다. 옥분은 칠성의 등 뒤에서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내고 피워낸 영광의 훈장이자 그녀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분과 칠성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아빠의 강인한 어깨를 닮아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옥분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을 하는 대신 손짓과 표정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들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검은색은 어둠이 아니라 휴식이란다. 흰색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란다. 아이들은 엄마의 침묵 속에서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해마다 오색꽃이 만발하여 멀리서도 그 집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백발이 성성해진 옥분과 칠성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옛날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칠성이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눈 위에 낯익은 낡은 집신 한 짝과 작은 복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그 노파의 물건이었습니다. 옥분은 하늘을 향해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노파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복을 내려주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산신령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곤 하죠.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고운 것은 아니며 남루한 옷을 입고 몸에 흉터가 있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병든 것은 아닙니다. 옥분이 보여준 기적은 신비한 씨앗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자신보다 더 약한 이를 돕고자 했던 그 따뜻하다 마음, 그 진심이라는 씨앗이 옥분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나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나고 가을물은 오색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에게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훗날 옥분의 비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밤이 깊었네요. 밖에는 눈이 그치고 총총한 별이 떴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옥분의 비단처럼 곱고 따뜻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